안녕하십니까. 미국 바로 알기 4강 미국 한국 경제를 상키다 2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상키다 1편에서 해방 이후에 미국이 정치 군사적 지배를 통해서 경제적 지배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적상불화, 그 다음에 무상원조,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농지개혁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원시적 자본 축적을 했고, 나아가서 유상원조와 차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수철체계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동시에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을 빼앗고 재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배체계를 확고해 왔는지를 최근까지 상황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80년에 79년도에 박정희가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이 권력을 찬탈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도 미국이 전적으로 묵인 방조가 있었고요. 그 12.12 쿠데타하는 시기에 용산의 유엔사 벙커에서 글라스틴 주한 미 대사, 워커 미 사령부와 함께 군 지휘관들의 지시를 내렸다는 문서가, 비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들은 절대 진압 명령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묵인 방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묵인 방조한 그런 군부는 누구냐?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미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50년대에 미국에 가서 군사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친미 군인이 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와 함께 전두환이었지요. 전두환도 대위 진국과 함께 2년여 미국에서 특히 미국이 개발한 전술태세인 특전사 태세를 배웁니다. 그래서 특전사의 창설을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배경으로 또 다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회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게 되고요. 이들은 모두 친미 군부 세력이 됩니다. 이렇게 12.12 쿠데타의 미국의 방조하에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요, 결정적으로 5.18 광주 항쟁에 광주 시민을 학살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미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미국은 그러면 전두환 세력을 밀어주냐? 79년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반미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두환의 힘을 실어 전두환을 사주하여 결국 정권을 찬탈하는 묵인 방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특전사 투입을 사실은 미국은 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특전여단 그리고 해병대 1사단이 이동하고 광주 진압에 투입하게 됐던 것은 미군의 작전지휘권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지휘권에서 적어도 방출하지 않으면, 그리고 전방부대 노태우 사단이 24단이
결과적으로 미군 지휘 휘하에 있었는데 방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주 학살의 최고 명령자는 미국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전두환의 그 권력 찬탈의 사주한 자는 결국 미국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은 경제적 이득을 쫓아가는데요, 전두환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의 어떤 유혈 진압을 승인 방조한 게 미국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왔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직접 투자의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관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그 차관을 갚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 차관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관을 직접 투자 방식으로 바꿉니다. 80년대에 들어오면 차관보다 이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 자본들의 온갖 특혜를 보장하면서 결국은 이 차관을 직접 투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게 대우자동차를 이제 GM이 먹게 되고요. 삼성, 르노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두환 집권으로 크게 세 가지를 미국이 가져가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요구하고 관철시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의 민영화입니다. 은행의 민영화 매우 중요한데요. 결국 이때는 다 전부 다 이제 거의 은행은 국유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민영화하면 이걸 누가 갖겠어요? 결국 당시에 재벌 대기업이 갖게 됐고, 그 재벌 대기업은 어떤 데입니까? 미국이 직접 투자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행을 통해서 더 뭉칫돈을 모을 수 있고,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그룹한테 한일, 제일은행의 주식을 넘겼고요. 삼성그룹에게 조은행 지수를, LG그룹에게 제일은행 주식을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면 직접 이익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개방을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 업종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송금도 안 됐는데, 이런 것을 투자 업종도 확대되고요. 투자 비율도 제한 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득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금융 자유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면서 농산물의 개방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농업의 몰락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요구는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거였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정말 먹잇감을 제공한 거죠. 당시에 석유, 유공이었습니다. 대한석유공사를 민영화하면서 SK가 단숨에 먹어갔던 것. 이것은 결국 SK가 섬유업계였었는데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재벌 대기업으로 확장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중공업, 현대제철 등등이 이때 민영화를 통해서 거대 재벌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체제의 세계 경제적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80년대가 들어오면 70년대 말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다가 80년대 되면 이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삼저 호황을 겪게 됩니다. 삼저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금리, 그리고 저유가, 저달러 시기가 도래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양적으로 평평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은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수출이 일본의 이 저가 수출 시장을 조금씩 잠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80년대 경제 호황의 또 다른 이유는 80년대 말이 되면 60년대, 70년대 베이비 붐 세대가 30대가 됩니다. 예, 분가를 하게 되죠. 결혼하고 분가를 하게 되죠. 주택 소유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재벌들이 건설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전두환 정권은 이 저금리 특혜를 재벌 건설 사업에 두면서 엄청나게 아파트 건설이 호황하게 됩니다. 수출이 잘 되고 건설 경기도 활성화되니까 굉장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요. 반면 수출 의존도도 굉장히 높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분출되는 투쟁들이 있었고 87월 6월 항쟁을 넘어서 7, 8, 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건설되고요. 나아가서 전노협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농민회가 건설되고요. 그 다음에 전현농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전대협, 정천대협 이 우후죽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중투쟁들이 활성화되니까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항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제 지배 세력들은 위기에 빠지는 거죠. 특히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더더욱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인위적인 정계 배편을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당 합당과 김영삼 정부의 출범입니다. 3당 합당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노태우, 김영삼, 김정필이 합당을 해서 여소야대를 여대 야소로 바꾸죠. 그 다음에 1993년도에 김영삼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김영삼이 집권을 하자마자 새로운 경제정책을 피는데요. 전면적인 세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미국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있었던 거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90년대 결과적으로 소련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변미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쇼윈도 국가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착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착취의 결과가 결국 마리조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파되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첫 번째로 금융시장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97년까지 금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미국의 요구였죠. 그리고 OECD를 가입합니다. OECD를 가입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OECD가 선진국 연합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로 선전을 했지만 사실은 당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미국의 신자유주의 전면화 수탈을 위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요구했거든요. 그 주요한 매개로 OECD를 활용했고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벌써 OECD가 선진국 연합이 아니라요.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모두 다 OECD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조아 선진국 연합이지 사실은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착취하기 위한 매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는 94년도에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달성이 되거든요. 1만 달러가 달성이 되니까 이제 선진국이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장밋빛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당시에는 고정환율제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딱 정부가 환율을 지금 변동환율제인데요. 지금은 고정환율제는 환율을 딱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에 1,000원 하면 1,000원인 거예요. 예. 그런데 1만 달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러라고 생각하면은 1만 달러, 이게 1달러에 1,000원 하면요. 1달러에 1,000원 하면 1,000만 원을 벌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달러에 500원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500만 원만 벌어도 1만 달러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달러에 1,000원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1달러에 500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500만 원만 벌어도 1만 달러를 유지하니까. 그리고 선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1달러에 1,000원 하는 거, 1달러에 500원 하는 거 저환율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저환율을 정책을 씁니다. 이 저환율 정책을 쓰려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IMF를 불러오는 이유가 됐습니다. 다시 달러를 해외에 투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외환위기에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하는 첫 번째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종금사가 들어옵니다. 종금사가 당시에 종합금융회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OECD를 가입하면서 미국이 저리의 단기 자금을 달러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중장기로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장사를 한 거예요. 종금사가. 대신 이제 계속 미국이 저리로 계속 주니까 1년 단위로 연장하면 됐어요. 대신 이자 장치로 종금사는 돈을 엄청나게 먹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갑자기 미국이 97년에 들어와서 서든 스톰이라고 단기적으로 자금 빌려준다고요. 만기 연장을 중단한 거예요. 만기 연장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돈은 없네? 그래서 일본을 찾아갔죠. 일본 ADB,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서 야, 돈 좀 꿔줘 라고 했는데 미국에 가서 일본한테 돈 꿔주면 안 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달러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다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부동산 호황기에 다 땅으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갚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때 530억 달러 구제금을 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61조 뿐이 안 돼요.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연히 발견됐냐, 이렇게 발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타를 확장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결국 신흥 개도국 같은 데에 미국식 경제체계를 이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식 경제체계가 자본의 왕국이잖아요. 언제든지 빼먹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OECD를 활용했고요. 두 번째로 IMF가 구제 구조를 보면서 내가 돈 빌려주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IMF랑 협상을 했는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협상 과정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97년도 11월 26일부터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한국과 IMF가 협상을 추진합니다. 이때 휴버트 라이스 IMF 협상 당장과 우리나라 재경부가 협상을 시작해요. 그런데 협상을 시작하면 휴버트가 요구하는 걸 한국이 다 들어줬겠죠. 그런데 휴버트가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카드를 계속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11월 26일 협상이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12월 23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123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의 원화가 똥값이 되는 상태가 된 거죠. 더 위기 상태가 된 거고, IMF 협상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 서울 힐튼 호텔의 더 높은 층에서 데이비드 립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차관이 끊임없이 IMF에게 추가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IMF 플러스 요구하는 전면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데요. 대기업이 외국인이 대기업의 경영권도 갖게 해줘. 당시에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기업의 주식 한도가 25%. 이것도 풀어줘. 그리고 적대적 인수 합병도 허용해줘. 외환관리법도 전면 개정해. 그리고 대양 해고도 해줘. 이런 요구들을 IMF 플러스로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다 수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IMF가 요구했던 초긴축 체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초긴축 체계를 수용하게 되면서 시중금리를 무려 26%나 올려요.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마르는 거죠. 돈이 안 도니까 중소기업들 다 망하게 되고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정리해고가 만연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융을 자유화, 완전하게 자유화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세를 인하하라. 이 관세 인하는 모든 관세를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도 개방하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국가기관 산업,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하라. 네 번째가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라고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대기업한테 특혜주면 이 낙수효과처럼 중소기업도 서민도 잘 살 거다라고 하는 모델에 기반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IMF조차도 2015년에 이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자기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자인하거든요. 여기에 이 그림처럼 대기업이 낙수효과라는 게 자기 배만 키우고 결과적으로 빈곤을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모델인데요. 이때 이것을 전면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한국 경제 최상위 포식자로 미국이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들을 다 외국인 지분이, 이게 외국인이라 하지만 미국입니다. 다 갖게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뭐 현대모비스, 포스코, 네이버, 이마트 모두 다 외국인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출해서 이득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이득이 노동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최대 지주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삼성의 주인을 이재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의 주인은 미국입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막대한 위기를, 이게 올해인데요. 이게 배당금만 이렇게 가져갑니다. 배당금만 엄청나게 쏘러 가고요. 매월 4월 달에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이 4월 달에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무역수지가 이 흑사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주자에서 매번 적자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상수지 전체가 적자를 받는, 이게 결과적으로 배당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했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됐고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연차가 거의 50% 이상 되는 결과를 낳게 됐고, 노동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2006년, 2011년 각각 FTA 전략을 통해서 한미 FTA를 추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WTO 체계를 통해서 각 나라의 개방을 요구했는데 WTO는 만장일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개방을 반대하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시장 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WTO 체계를 우회해서 자기가 만든 WTO 체계를 우회해서 양국 간의 FTA를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에 나서고요. 2006년에 협상이 시작한 한미 FTA는 2011년에 결과적으로 국회 비준을 통해서 전면적인 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FTA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게 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제도를 한국에게 완벽하게 이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되면서 결국은 한국 시장은 완전한 개방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미국의 경제체제가 이식하게 됐고요. 이 미국의 이식의 핵심적인 것은 ISDS, 국가투자자 제소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핵심적으로 말해서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익시드라고 하는 미국의 중재재판소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거의 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재재판소로 가면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이게 이제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먹어가는 과정에서 5조를 한국에게 청구했고 결국은 엄청난 여기에 보면 거의 46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돈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게 잘못된 정책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식 경제체계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자본이 한국의 알짜 기업을 완전히 잠식하게 되고 노동자는 대량 해고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주주가 이게 주주자본주의가 전면화되니까 결국 투자 같은 걸 못해요. 왜냐하면 투자하면은 주주에서 돌아오는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당장 배당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첨단 산업기술이 부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아시는 것처럼 국제 분업 체계였습니다. 미국이 설계를 하고요. 일본이 주로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고요. 한국은 값싼 노동자로 중저가, 저가 소비재를 생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분업화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죠. 완전히 붕괴됐고, 특히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 중국을 적대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중국이 노동력 이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적대하면서 한국의 수출이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중국의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 수출을 미국과 동조화되면서 중국을 적대하게 됐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대중국 수출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성장이 한계가 분명해졌고 국제 분업화 체계도 굉장히 붕괴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예전에는 제조업, 금융산업에 집중하고요. 제조업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지금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두 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라고 지금 바이든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일자리들이 모두 다 미국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이 다 미국으로 옮겨가는 그 경과를 낳게 됩니다. 이 도표에 보시면 미국의 리쇼링,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죠. 기여하는 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가
예,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거. 일자리 창출이 18만 개 됐는데 예, 작년 기준입니다. 예, 그 중에서 14%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예, 그 일자리는 결국 한국에 있어야 될 일자리가 삼성전자, SK 반도체가 전부 다 LG 저 배터리가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출 주도형 성장 구도가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게 된 거고요. 또 예, 수출해서 반도체 팔아서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요. 곡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채 뭐 40%, 20%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이제 기후 위기가 돼서 곡물 자급률이 지금 떨어지고 육지의 면적의 사막화가 확대되면서 곡물 가격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곡물의 가격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엄청난 위기 상태가 식량 위기가 우리에게 돌아올 거가 될 거다. 이런 결과가 결국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투자 안 하죠. 기술 투자 안 하죠.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죠. 결국 농민들도 살 수 없죠. 결과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진 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처럼 가다가는 한국이 정말 위기 상태가 될 거다는 겁니다. 대중수출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수출 적대하면서 굉장히 확대되고요.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무역 흑자가 한 8천만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8천억 달러, 8천억 달러가 아니라 8천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6,900억 달러가 대중국 수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중국 적자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이 결과가 중산층의 몰라 그리고 빈곤화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위 가구도 굉장히 몰락을 이어가고 있고, 나아가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저고가 저임금 체계가 지속됐었잖아요. 그리고 저복지 체계가 지속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한다는 것은 국가가 돈을 많이 푸는데,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저임금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고가 체제, 저임금 체제, 저복지 체제가 계속 유지됐는데, 그러면 저복지 체제가 유지되면 더 이상 서민들이 살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하는 게 부동산 복지 체계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압구정동 땅 한 평이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1650배가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이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건데, 그런데 이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집 한 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노후에 이 집 한 채를 사갈세를 주든지 전세를 주든지 노후 자금이 마련됐던 거예요. 그래서 노인 복지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가 저 부동산으로 마련됐던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복지 체계 대체 체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붕괴되면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요. 왜 그러냐? 지금은 지금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서울 아파트 하나 살려면 17억, 18억씩 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서민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44%가 무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거 비용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 주거 비용을 대다 보니까 결국은 복지 재원도 없죠. 노후자금도 없죠. 그런데 노년이 되면 복지 재원도 없으니까 저복지 체계니까요. 결국 노인빈곤층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동산 체계가 대신하는 이 저복지 체제가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저복지 체계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없으니까 더 빈곤화가 심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그리고 저복지 체제, 그리고 부동산 복지 대체 체제라고 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계가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인구 저출산, 인구 저하로 나타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골딘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한국이 출산율 저하를 가장 빠르게 생각하는 나라가 될 거다는 겁니다. 이게 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과적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그 미래 경제 체제는 어떤 거냐? 민족 자립경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해서 통일 후에 10년이 되면 GDP가 10만 달러, 9만 달러에 이를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여기의 핵심은 북의 자원, 그리고 남쪽의 인력, 자원 이런 것이 합쳐지면 거대한 내수 시장이 형성되고 그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민족 자립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나아가서 새로운 이제 그 물류 혁명이죠. 이렇게 시베리아로 가는 것. 지금은 이 밑으로 가가지고 결국 스웨즈 운하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아니면 희망복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거보다 물류가 기간은 반, 당연히 비용도 반, 물류 혁명이 되는 거죠. 그 거점이 한국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 혁명의 어떤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군비가 많이 나갔는데 군비를 축소하면서 사회복지 예산도 확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동북 삼성의 조선족까지 하면 1억 명의 내수 시장도 확대돼서 민족 자립 경제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 경제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한국의 지배 체제 이런 것을 좀 공부해 봤는데요. 한국 사회가 항복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수출 수도형 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 대기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 농민의 땅과 노동을 빼앗아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회는 결국은 민족 자립경제일 것인데요. 그 새로운 경제로 나아가는 그 힘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편에 이어서 2편
미국, 한국 경제를 삼키다 모든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